사람은 살면서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을 종종 마주친다. 사소한 작은 문제들은 지인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나라의 정책과 관련된 큰 문제들은 도움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자 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이다. 여기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본인의 희망사항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 청원권을 부활시켜 국민이 질문하여 정부가 대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전자청원 플랫폼이다. 이 청원제도라고도 불리는 전자청원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사용한 미국의 위 더 피플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위 더 피플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전자청원 제도로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관리하는 백악관 시민청원 시스템이다. 2011년 9월에 출범하여 정부에 대한 요구 및 불만 사항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보의 투명성과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여론 형성 및 법과 제도를 바꾸는 성과를 냈으나 정작 미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8년에 들어서는 청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고 2021년 현재는 위 더 피플 도메인이 삭제되어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위 더 피플과 청와대 국민청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위 더 피플은 웹사이트에 가입이 필수이며 13세 이상의 국민부터 참여할 수 있고 가입 시 이메일과 이름을 기재하여 계정을 만들어 계속 사용한다. 반면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이트에 가입 필수와 연령 제한이 따로 없고 네이버, 트위터 등의 SNS 계정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만 확인하면 가입이 끝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청원이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조건으로 150명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답변은 60일 이내에 올려야 하는데 이때 형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공개가 되며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되어 있다. 이때 답변은 청와대 관계자가 동영상으로 답변을 올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미국은 위 더 피플을 운영하며 한 가지 특수성을 내놓았는데 해당 청원 내용이 입법권,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는 거부하고 오직 행정부 권한의 청원만 받게 했다. 2019년 위 더 피플의 운영 방법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 청원 조건으로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 재판 진행 중이거나 입법권, 사법권 행사가 필요한 청원은 답변이 어렵다는 점 등을 추가하여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국민청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등장한다. 그럼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점은 뭘까? 첫 번째로 답변을 위한 동의 수를 조작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위 더 피플의 경우 웹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한 계정만 계속 사용해 청원 동의는 사전 동의를 포함한 1인 1표를 준수한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SNS 로그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 본인 인증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점, 한 계정당 최대 4번 중복 투표가 가능한 점으로 동의 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원과 2018년 초중고학교 페미니즘 의무화 청원은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참여해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 수가 올라갔으며 반대로 2019년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원은 동의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SNS 계정을 통해 조작한 점이 밝혀졌다. 두 번째로 부적절한 청원 제기 및 남용이다. 또 다른 전자 플랫폼 국민신문고의 경우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민원 작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따로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청원 등록이 가능해 하루에 50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오는데 단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청원부터 각종 방송, 연예인에 대해 혐오하는 청원까지 쏟아져 나왔다. 개편을 통해 사전동의 150명 이상 공개 제한으로 건수가 많이 줄었지만 2021년 현재도 이러한 청원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문제로 청원이 정치 문제로 이용된다. 최근 2년간 대통령 탄핵, 특정 정당 해산 등 청원을 가장한 정치 싸움이 번졌으며 그 외에도 올해 4월 11번이나 삭제된 ADHD 환자 성범죄 청원처럼 정부의 마음대로 청원을 숨기고 삭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민청원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위 더 피플의 경우 청원을 받을 때 행정부 권한 청원만 받고 나머지 그 외의 성격을 띠는 청원은
해당 기관으로 분리하는 필터링을 거친다고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부분 내용은 삼권 분립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 권한 외의 성격을 가지는 행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다. 이미 개편을 통해 답변이 힘들다는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청원은 정치개혁과 범죄수사처벌이었다. 법안 개정 청원의 경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행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고 2018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2019년 성창호 판사 파면 청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깎아내리는 행동으로 삼권 분립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장년을 떠들썩하게 한 조두순 출소 사건처럼 이미 끝난 사건을 청원에 올리는 등 해결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올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청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먼저 국민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심어준다.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정치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청원을 통한 한 국민의 사연이 정치적 의제로 채택된 경우가 나왔는데 2018년 11월에 개정된 음주운전과 관련한 윤창호법과 2020년 3월에 개정된 스쿨존 속도 제한과 관련한 민식이법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국민의 사연이 직접 정치에 반영되는 느낌을 심어줌으로써 정치 효능감이 발생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와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소통 방법이다. 국민신문고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같은 경우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사용 문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해당 부처 관계자가 직접 답변이 가능한 점, 해외에 있는 교민들도 SNS 계정으로 청원 등록이 가능한 점에서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청원제도이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정인이 사건처럼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다소 무거운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리고 관련 법안 개정을 재검토하는 등 나라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온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 간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운영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국민청원 제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바이다.